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일구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장기금리가 상승을 하며 채권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 경제의 전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봐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금리를 봐도 그렇고,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1.6% 정도인데, 이게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는 2%를 넘어서고 내년 하반기에 가게 되면 거의 3%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번에 10년짜리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3%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현재 국면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OECD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경제를 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이 차트에 나와 있듯이 뚜렷한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반복을 합니다. 이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확장 국면이 되겠죠. 지금 확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4월이 저점이었고 지금 한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확장 국면이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축 국면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경제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두세 달 좋다가 두세 달 나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장에서 금리나 또는 주가처럼 변동성이 심한 게 아니고 실물 경제는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작으면서 이렇게 쭉 좋아졌다가 쭉 나빠졌다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순환,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있죠. 뭐 어떤 특정 산업에서 경기가 기업 투자가 갑자기 급증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겠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그러면 그게 요 산업에서만 끝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연관된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 다른 산업까지도 이어집니다.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소득을 얻게 되면 이 산업에서만 소비를 하는 건 아니죠. 여기저기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기가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 고리를 타고 전 경제 영역으로 확장돼가는 그런 선순환을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한 두세 달 좋아지다가 두세 달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OECD 경기 선행지수로 확장 국면을 타기 시작하면 그게 2년 정도까지 보통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주가하고의 움직임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가는 주가 지수의 24개월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얼마나 더 높으냐 낮으냐라는 건데 이 24개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 추세선이죠. 추세선보다 더 얼마나 위로 올라 있는 걸 나타내는데 보시면 이런 점들에서 고점과 저점이 거의 시차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OECD 경기 선행지수 안에 구성 항목에 주가가 들어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주가 지수 하나가 이런 디퓨전 인덱스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와 같은 하나의 구성 요소가 이 디퓨전 인덱스 전반을 그렇게 추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 지수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이게 정말 고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저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더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말끔해요. 깔끔합니다. 굉장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다 올라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그런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을 때도 진짜 저점을 찍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평균보다 좀 많이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장 국면이. 과거 평균이 1년 반에서 2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확장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중 패권 갈등이 이게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누가 더
생산성을 높이고 누가 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가라는 어떤 일종의 체제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980년대 이야기하는 미소 냉전의 시기도 사실 미국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경제를 오랫동안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하고 있던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한번 경기가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놓고 있는 부양책이나 뭐 인프라 투자, 뭐 양육 프로그램,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이런 걸 계속 우습게 내놓고 있죠. 3월 중순에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내놓더니 3월 말에는 또 2조 달러를 더 내놨고요. 4월에 와서 또 1조 달러를 내놓고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인종평등과 관련해가지고, 연방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인세 인상했죠. 뭐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우리로 따지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한 걸 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논란이 많을 소득세, 개인소득세. 이거 안 건드리고 지금 딴 것만 건드려 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지출, 그 다음에 그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는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게 1조 달러면 GDP의 5%잖아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4조 달러, 그 다음에 4월 달에 1조 달러 내놨고, 앞으로도 한 1조 달러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5조 달러죠. GDP의 25%입니다. 우리 한국의 GDP가 2,000조 원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500조 원에 해당돼요. 25%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뭐 4차 재난지원금 이런 거 17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조 원을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불과 2달 만에 발표를 했다라고 치보죠. 물론 이게 이제 몇 달 안에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쓰이게 될 건데, 이거 자체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자본주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마구 쓰면서 경제를 끌고 가던 그때랑 좀 비슷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번에 경기 확장 국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겠는가. 당시에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뭐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81년부터 87년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잠깐의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그 1981년부터 해서 87년 10월까지 큰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도 거기 준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미중 패권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확장 국면을 좀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계속 확장 국면이다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중국은 상당히 빠른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침체시키고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겠죠. 어떻게든 경기를 계속 확장 국면을 유지시키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트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22년 GDP, 2019년 GDP를 100으로 봤을 때 2022년, 올해 아니죠. 내년에 GDP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에 2019년 말에는 IMF가 2019년 100으로 봤을 때 2022년이 112 정도로 GDP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해 초에 새로 전망을 할 때 2022년 GDP는 104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2019년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 한 5%, 5.6% 정도 덜 높아질 것 같다, GDP가. 이렇게 전망을 바꿨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보면 GDP가 그렇게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못한 게 아니고 예전에 전망했던 것만큼 올라갑니다. 가령 이제 2019년에 100으로 봤을 때 2019년 4분기를
중국의 GDP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2019년에 전망을 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경로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실제 경로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예전에 생각했던 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그런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마찬가지인데, 이 중국 제외한 신흥국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더니 예전에 그 경로를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제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비어버린다라는, 그만큼 고용이 창출 안 되고 그만큼의 실업이 만들어지고 소득이 그만큼 둔화가 되고 기업의 생산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흥국 경제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 슬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끌고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웃풋 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웃풋 갭이 만들어져 있으면 경제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중국과 미국은 이 아웃풋 갭을 거의 메꾼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격차가 가장 큰 게 이제 신흥국들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1980년대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가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겠다고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썼죠. 주로 재정이었습니다. 감세나 재정 지출 가지고 그 경제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켰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동맹으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제3세계 국가라고 많이들 불렀는데 지금은 다 신흥국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는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이라고 많이 불렀고, 이 개도국들이 대부분 다 제3세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 자기 동맹 국가들로만, 그러니까 G7 같은 선진국들하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나라들이 좀 반공 국가였거든요. 이 나라들만 동맹 국가라고 선을 그어놓고 여기다가만 엄청난 재정을 퍼부은 것이죠. 무역 관계를 이 나라들하고만 유지하고 나머지 제3세계 국가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외교 무대나 이런 데서 미국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경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아시아 네 마리 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80년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80년대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미국이 이제 냉전에서 승리했다라고 판단한 것이 87년 12월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에 와서 평화협정문 군축 합의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그 강경하던 소련이 그 공산당 서기장을 고르바초프라는 온건파로 교체한 시점이 85년 2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돌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85년 2월 달부터 87년 12월까지 미국은 계속 그 소련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결국 군축 합의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85년 초까지는 미국은 철저하게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요 안에서 동맹 안에서만 부양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런 걸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장 국면이 그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보게 되면 예전보다도 굉장히 긴 확장 국면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신흥국들이 참 큰 고통을 겪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핑퐁 외교,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고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관계에서 상당히 좀 큰 변화가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1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의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해 보니까 더 이상 옛날같이 미국의 입김이 이 국가들에 전달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니까 다 이 나라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10년 동안 전 세계에 이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아시아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아시아로 외교 안보의 중심을 돌려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게 이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카드를 꺼냈죠. TPP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건 뭐냐면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중국은 빼놓고 다른 아시아 시장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데리고 있는 시장 경제 국가들을 다 묶어서 미국하고 다 묶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돌았을 테니 그러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이 TPP를 비준하는 것을 꺼려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TPP를 들고 나왔는데 미국 내에서 반발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의 표들이 이탈을 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 그 많은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누리던 일자리를 다 그 나라들한테 준다는 말이냐 반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인데 그래서 TPP 접근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TPP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통령 되자마자 TPP에서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한 게 뭐냐면 뭐 1년 있다가 한 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중국에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그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죠. 너무 순진한 발상이고 사실 이 무역에서 관세를 때려서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로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 값싼 양질의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 소비자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세는 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중국에 수출해서 미국의 월마트에 매대에 올려가는 그런 소비 품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관세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효과 없이 뭐 변종만 요란했습니다만 별 효과는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적인 접근은 다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작년부터 미국 의회에서 미시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약한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의회가 나서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중국이 아직 첨단 산업은 자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에 대해서 장비나 소재의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복잡한 단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건데 한 나라에 생산돼서 한 나라에서 소비가 일어난다. 농업 국가들은 주로 이렇죠. 이런 경우가 1단계 밸류 체인이 되고 전 세계 한 70% 정도는 자기 나라에 생산돼서 자기 나라의 소비가 일어나요. 근데 그 나머지가 이제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 이상이 걸려드는 건데 뭐 가령 칠레에서 생산한 와인을 한국에서 소비한다. 이거는 2단계. 근데 복잡한 단계는 뭐냐면 세 나라 이상이 걸려드는 걸 복잡한 단계라고 합니다. 가령 아이폰, 중국에서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조립 생산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에 수출합니다. 근데 이 아이폰 생산에 들어가는 장비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렇고 뭐 중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장비 소재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 생산한 전자 부품을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조립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무역 관계에 세 나라 이상이 걸려들잖아요. 이런 걸 복잡한 단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로 보면 ICT 산업은 2000년에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톨이였죠. 외톨이였고 독일이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고 그때도 말레이시아가 이 전자산업과 관련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2017년의 그림을 보면 이 유럽은 완전히 독일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 여기 있죠? 대만, 싱가포르, 일본 전부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위성 국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외톨이로 남아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이렇게 되면 중국 눈치를 다들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돼서 좋을 건 없다.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느냐면 그 중국이 다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요. 중국은 자립 경제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가령 중국이 100을 수출한다. 뭐 수출하는데 자국 내에서만 다 생산한 건 아니죠. 100을 수출했을 때 부가가치가 자국의 부가가치가 100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 수출품을 보게 되면 100 수출한 것에서 84 정도가 국내 부가가치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16 정도만 해외로 부가가치가 가죠. 왜냐하면 수출 부품을 만드는데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자립경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ICT 산업만, 정보통신 기술 산업만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중국이 100을 수출했을 때 중국의 부가가치는 46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100을 수출한 것 중에서 54는 해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으로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국가들을 그 수출을 미국으로 돌리면 이 국가들이 생산한 전자부품을 미국이 수입해 주겠다고 하면 중국이 ICT 산업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자립하지 못한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 정보통신 기술 영역,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의 거시적인 접근, 자유무역 협정이 어떻다, 관세가 어떻다 이런 거시적인 접근을 하다가 이 작년부터 의회 중심으로 미시적인 접근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타겟을 이 ICT 산업, 특히 반도체 쪽으로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할 거는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중국이 해왔던 것 같은 조립 생산 공장을 미국이 만드는 것이죠. 아니, 미국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무슨 조립 가공 생산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멕시코에 주목을 합니다. 멕시코 국경에 맞닿은 데다가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멕시코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압박에 들어가면 중국이 미국의 협력적인 관계로 다시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중국 경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립이 안 된 첨단 기술 쪽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그 항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중국도 이번에 양회를 보면 독자적으로 기술 자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도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그 중국이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중국의 특성 자체로 볼 때 뭐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미국처럼 내놓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것만은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거 자체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아니고 경쟁.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 이걸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첨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금융이에요. 금융인데, 왜냐하면 금융도 자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원래 중국은 금융 쪽에서 자립 구조였습니다. 그 달러화가 기축통화인데 중국의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달러를 늘 필요로 하죠. 수출을 하려고 해도 무엇인가 수입품을 사와야 됩니다. 장비도 사와야 되고 부품도 사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뭐 달러화 문제 때문에 외풍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환에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느냐면 외환 집중제를 해왔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방식을 취해왔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무조건 중앙은행에 외환 보유고를 쌓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번 돈이니까 이 달러가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중앙은행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 직접 투자. 이거는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다. 그게 외국인 직접 투자다. 이러면 이거는 몇 년 이내에 나갈 돈 아니거든요. 이 돈도 중앙은행에 쌌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초수지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이 5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경상수지 흑자 누적한 거거든요. 이게 그 직접 투자 누적한 건데, 이 두 개를 쌓아서 외환 보유고로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외환의
독립을 위해,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근데 이게 2014년부터 갑자기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중국이 경상수 흑자와 직접 투자의 흑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를 국제수지표에서 살펴보면 이유가 안 나와요. 이게 비는 부분을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국제수지표에서 오차 및 누락 항목으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 캐피탈 플라이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본 유출 이탈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1대1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것저것 수입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항만도 만들고 가스관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게 수출이죠. 수출을 했어요. 경상수 흑자가 잡히죠. 우리가 이제 기업 회계로 따지면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고 거기서 회계상 이익은 잡았어요. 근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회계상 이익은 나오는데 현금 유입이 없어요. 외상 매출금 이런 게 자꾸만 잡혀나가는 것이죠. 국제수지표에서도 수출은 했어요. 수출은 했는데 그래서 회계상 이익인 경상수 흑자는 잡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1대1로 국가들이 달러를 갖고 있지 않죠? 달러를 갚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하고 경상수 흑자는 생겼는데 들어오는 외환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외환 보유고를 헐 수 있어요. 3조 달러인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주면 되는데 그랬다가는 우리나라 1997년처럼 외환위기 가는 건 쉬운 일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외국인 투자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중국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주식 쪽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여기 이제 회색 선이 주식으로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죠. 직접 투자는 실물 투자 이런 것 또는 뭐 경영권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냥 재무적 투자 또는 뭐 아니면 그냥 주식 투자를 채권 투자한다 이런 돈을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주식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중국의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한만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생길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들어왔던 주식 투자 자금들이 꾸준하게 쫙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한다고 들어온 돈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이유가 2월달 이후로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쯤에 중국 금융당국 입장이 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식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올리는 거 원치 않는다. 유대 금융자본,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좋다고 그러면서 주식 자금을 욱 들어갔다가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그 내국인들이 와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다 팔고 나가면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것도 달러까지 받고 나가면서 외환위기까지 끌고 오더라. 뭐 이게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죠. 이걸 유대계 금융자본들의 양털깎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숭홍빙이라고 하는 분이 쓴 화폐전쟁, 중국인이죠. 거기에 이제 이거를 양털깎기, 유대계 금융자본들의 양털깎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식 자금은 우리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던 게 훅 떨어져서 지금 이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보는데 그 대신에 채권 자금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자금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JP모간을 포함한 몇몇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기관들한테 중국이 그동안 안 하던 게 있었거든요. 중국에 들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 회사가 반드시 합자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100% 지분 인정 안 했고 합자 회사를 만들면 50% 지분도 중국이 절대 인정 안 했습니다. 49%까지만. 51%는 중국 측이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을 다 뺏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방어를 못 해요. 49%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51% 지분을 가진 이 대주주가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JP모간이 작년에 중국 정부가 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싶다.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JP모간이
글로벌 채권 지수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에 중국을 편입시키고 그 인증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거든요. 근데 그때 JP모간이 딱 그런 요구를 합니다. 51% 이상의 지분을 주지 않으면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줬죠. 인정해주면서 뭐 70%씩 지분을 인정받은 그런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그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채권 투자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들의 자금의 좀 활로를, 외화 자금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 돈이 주식시장에 가거나 부동산 시장에 가서 유동성 효과로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차단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 뭐 엔트그룹의 IPO를 무산시킨 것도 엔트그룹이 지급 결제 기능 이외에,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게 은행 기능이거든요. 은행 기능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아주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제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캐피탈, 보험, 증권 이런 데는 사모펀드 이런 거는 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간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엔트그룹한테 지급 결제 기능 이외의 거는 다 없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보험도 하려고 했고, 개인 신용대출, 캐피탈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하게 한 겁니다. 최근에 화룡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라는 회사도 심각한 문제에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중국은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들. 그게 일본의 1990년대 이제 그 버블 붕괴도 그런 문제였죠. 이게 80년대 그런 식으로 전 금융기관에 돈이 퍼지면서 주택금융 전문회사 같은 게 부동산 버블을 일으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은행까지는 컨트롤 되지만 은행 영역을 벗어난 데서 이제 돈이 퍼지면서 자산시장 버블 이런 게 발생을 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금융위기를 갖는데, 지금 중국은 금융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은행을 단속을 하고 은행 이외의 영역은 가급적 위축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환 수급을 맞춰 나가겠다. 그리고 외환이 들어와서 버블을 일으키는 걸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금리 측면에서 중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중국의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미국보다. 미국이 시장금리를, 장기금리를 계속 올려버리게 되면 중국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미국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980년대도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경제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외환이 부족해요.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쓸 하나의 카드가 ICT 반도체 산업, 뭐 반도체 미국의 공장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코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고금리 정책을 씁니다. 여기에 중국도 대응하려고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만들어서 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자체가 전 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이제 15개 주요 수출 품목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상당히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한국의 수출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차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경제하고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글로벌 경제 회복세는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유가 뭐냐면 소비가 그렇게 의미 있게 늘어나지 못해요. 물론 뭐 바이러스 확산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거기다가 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집단 면역이 아무리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전 수준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예전에 100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활동이 100이라고 본다면 그게 뭐 50, 60까지 떨어졌다가 90, 95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여행을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 수준의 한 90 정도, 95 정도까지밖에 회복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제가 어디서 성장을 하지? 지금 뭐 주가 올라가는 거 뭐고 수출 늘어나는 거 뭐지? 이게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데 기업 투자가 대규모로 증가하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인류 역사상 이거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왜 합니까? 소비가 증가할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미리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소비가 증가하는 게 없는데, 자동차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삽니까? 안 사거든요. 근데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는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 사람들의 선호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잖아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 아니고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고 하는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데 이런 변화입니다. 뻔히 뭐 내연기관차 만들 수 있는 라인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연기관차 안 사겠답니다. 전기차 사겠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가 안 팔리니까 내연기관차 라인을 걷어내고 전기차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에너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석탄, 석유, 가스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가장 최소의 비용을 들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겠대요.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 안 하고 비싸지만 친환경 하겠답니다. 이거 없어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못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뻔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에너지 생산 공장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ICT 산업도 마찬가지죠. 갈수록 나노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다랗게 놓고 가도 돼요. 놓고 가도 되는데 갈수록 슬림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뭐 흔히 말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올라 그러면 굉장히 조그만한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계속 기존 설비를 스크랩 시키면서 새로운 설비로 들어갑니다. 뭐 지금 당장 사물 인터넷 시대도 아닌데 그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더 물건을 많이 싸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더 비싸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스크랩 시켜버리고 훨씬 더 물건값이 비싸게 되는데 그걸로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전기차, 뭐 친환경 에너지, 마이크로 프로세스 이런 건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이쪽에 또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딱 끼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시차 없이 한국의 수출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같이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만 이렇게 늘어났어요. 다른 주요 산업의 경우에는 그냥 좀 밋밋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야기하면 주로 이게 메모리 반도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영역에서 수출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2017년에는 이 ICT 기업만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위의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물론 뭐 이게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이긴 합니다만 한국 경제도 글로벌 경제와 같이 간다. 그러니까 많은 신흥국들이 어려울 건데 그 많은 신흥국들이 어려운 이유가 그 신흥국들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무엇인가 기여를 하는 몫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냥 소비가 증가하고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옛날 같은 경제 회복의 모습이면 신흥국 경제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소비가 증가 안 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쪽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웬만한 신흥국가들은 여기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 흐름에 같이 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선진시장은 검정색 선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신흥시장은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2월 초를 기점으로 해 떨어지고 다시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의 모습, 첨단 산업의 투자 중심으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소비가 예전보다 더 증가하는 건 아닌데 소비의 구성 품목이 바뀌어 나간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섹터별로 주가의 상승률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요. 보시다시피 이게 MSCI 그 월드 인덱스 종합지수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에너지, 소재, 산업재, IT, 경기, 소비재, 금융 이쪽은 경기 소비재는 이제 자동차를 이야기하거든요.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작년 저점보다 조금 지났을 때는 4월 달이니까 기업과 관련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꽤 나타납니다. 꽤 나타나는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는 뭐 음식료, 담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틸리티, 통신,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진짜 소비거든요. 소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주가 상승이 좀 미약해요. 이거 자체가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게 이 투자 중심이다. 그것도 막 투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옛날보다 더 비싼 물건을 비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는 투자 중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MSCI 세계 지수에 비해서 자동차, 하드웨어 상승이 상당히 좀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습니다.